그날 아침, 나는 1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남자와의 이혼 서류에 막 서명을 마친 참이었다. 종이 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 끝났지? 그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보다 20살은 어린 그의 내연녀 할인이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어 비웃고 있었다. 그 비웃음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향해 날아와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내가 15년간 헌신했던 남자, 전 남편이 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몇 분 뒤, 그는 내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내 짐이다. 전부 가지고 꺼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행 가방이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다. 단지 평생을 맹세했던 남자가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뿐이다. 할인이 다가와 보란 듯이 그의 팔짱을 꼈다. 오빠, 화내지 마. 그래도 한때는 오빠 아내였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언니,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서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5년. 내 15년의 청춘이 고작 내 집에서 나가라는 한마디와 맞바꿔진 것이다. 전 남편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을 발로 툭 찼다. 거기 서서 뭐해?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 벽에 걸린 웨딩 사진까지 모든 것이 나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눈에 나는 버려야 할 낡은 물건일 뿐이었다. 할인이 또다시 웃었다. 아니면 우리 둘이 얼마나 행복한지 구경이라도 하고 가시게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여행 가방을 일으켜 세웠다. 울지도 따지지도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할인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난 또 한바탕 난리라도 피울 줄 알았네. 전 남편도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저 여자한테 이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등 뒤로 문이 닫혔다.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뜨거워 눈을 슈프리게 만들었다. 나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길 건너편에 있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아주 거대한 저택이었다.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 철제 대문. 그 너머로 완벽하게 관리된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집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다. 적어도 내 전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옛집 마당에서 나를 본 할인이 큰 소리로 웃었다. 오빠, 저것 좀 봐. 저 언니. 저기 가서 가정부라도 하려나 봐. 전 남편도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희극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저 집 수십억 원은 할 텐데. 꿈이라도 꾸나? 할인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 꼴이 하도 처량해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나 보지. 두 사람은 거기 서서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핸드백을 열어 작은 은색 열쇠 하나를 꺼냈다. 멀리서 할인이 여전히 웃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전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쇼를 하고 있네, 아주. 나는 저택의 철제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은 느리지만 아주 단단하게 뛰고 있었다. 지난 15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많이 인내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다. 나는 열쇠를 들어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자 무거운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한낮의 정적 속에서 경첩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길 건너편 할인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대섰다. 전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깐만 그는 서둘러 자기 집 대문을 나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넓은 정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뒤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대문을 닫기 직전 나는 방금 나를 집에서 쫓아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혼란과 경악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아마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말하는 걸 잊었네. 이 저택, 내 거야. 그리고는 쾅 소리를 내며 대문을 닫았다. 밖에는 전 남편이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하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철제 대문 밖에서 전 남편은 여전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금 닫힌 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옆에 서 있던 할인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오, 오빠, 방금 저 언니가 저 저택 문 연 거 확실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눈으로 직접 열쇠를 봤기 때문이다. 자물쇠가 풀리고 대문은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열렸다. 정원 안에서 나는 하얀 자갈이 깔린 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가로수들이 길 위에 그늘을 드리웠다. 15년 전 이 집이 막 완공되었을 때도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걸었었다. 그때는 아주 어렸지만. 그리고 지금 나는 쓰디쓴 결혼 생활을 통째로 겪어낸 후였다. 길 건너편에서 할인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혹시 열쇠를 훔친 거 아닐까? 전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훔쳐? 저 집이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언니한테 열쇠가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첫날부터 그는 길 건너 저택이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집주인은 엄청난 부자 가문이지만 아무도 그들이 이곳에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끔 청소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갈 뿐이었다. 그랬기에 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할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가서 확인해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저쪽에서 경비원이라도 부르면 어떡해? 할인은 여전히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냥 쇼하는 거면 어떡해?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나는 이미 저택의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되는 거대한 원목문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열쇠로 문을 열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실내는 여전히 깨끗했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났다. 이 집은 항상 관리인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며 크림색 가죽 소파와 천장 중앙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넓은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대문 밖, 전 남편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철제 울타리 너머로 안을 엿보려 애썼다. 저택 안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인도 그 광경을 보고 속삭였다. 오빠, 저 언니 진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저 집이 정말 저 언니 거라고? 전 남편은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15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어. 저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어? 할인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언니 그냥 전업주부였잖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택의 차고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묵직한 엔진음이 울리자 철제 대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렸다. 전 남편과 하리는 반사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차는 대문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몸가짐은 매우 단정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나를 보자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대문 밖에서 하리는 하마터면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아가씨? 전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 있었다. 저 남자는 바로 이 저택의 집사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가씨께서 오늘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은 내 여행 가방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결혼 생활 하나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김 집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대문 밖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들은 전 남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15년간 함께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가 부모님을 일찍 여봉 평범한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할인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나 뭔가 불안해.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된 채 머릿속에는 이상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쉽게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일들, 그의 회사가 갑자기 큰 계약을 따냈던 일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일들. 예전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다. 설마 그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었어? 마당 안에서 나는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 내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15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한 번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방금 나에게 허리 숙여 아가씨라고 부른 저 남자는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전 남편이 곧 알게 될 사실은 그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저택 대문 밖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져 각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그 대신 혼란,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리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오빠,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이거 너무 이상해. 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15년. 한 지붕 아래에서 15년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나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다. 평범하고 온순하고 말수가 적으며 친구도 인맥도 없는 여자. 심지어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단순한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길 건너편의 저택, 나를 아가씨라 부르며 허리 숙이는 집사, 그리고 저 집 안의 모든 것이 쇼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오빠, 들었어? 저 아저씨가 언니를 아가씨라고 불렀어. 전 남편은 이를 악물었다. 들었어. 할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근데 만약 저 언니가 정말 저 집 주인이라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오빠는 방금 누굴 집에서 쫓아낸 거야? 그 말에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전 남편은 뚱 돌아서 할인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인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만약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만약 내가 정말 부자라면 전 남편이 자신과 바람을 피운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실수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저택 안에서 김 집사님은 내 여행 가방을 집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거대한 문이 우리 등 뒤로 닫혔다. 김 집사님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정말 이혼하신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척 슬퍼하실 겁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경고하셨어요. 제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김 집사님은 침묵했다. 그는 우리 집안에서 거의 30년 동안 일했다. 그는 이 결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15년 전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다. 그의 집안 배경을 무시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그 남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법이다. 나는 가족을 떠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심지어 내 신분을 숨긴 채 그의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15년 동안 나는 그에게 우리 집안의 재산이 얼마인지 말한 적도, 그의 회사가 여러 번 파산 위기를 넘긴 것이 누구의 돈 덕분인지 알려준 적도 없었다.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압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알려줄 생각도 없어요. 김 집사님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집안에서도 대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할인은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전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했다. 나는 나직이 웃었다. 조만간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김 집사님은 즉시 자세를 바로 했다. 회장님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돌아왔구나.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이혼은 마쳤고, 네.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아주 짧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잖니. 그 남자는 그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옳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그놈 집 맞은편 저택에 있는 거지? 나는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난 15년간 사람을 붙여 널 지켜봤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역시 우리 아버지다웠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멀리서나마 단 한 번도 나를 보호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딸아, 이제 그놈의 진짜 본 모습을 알았겠지?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잘 됐구나. 내일부터 우리가 그놈에게 암암리에 주었던 모든 것을 회수할 테니.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전남편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그의 뒤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문 밖, 전남편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택 대문 밖에서 전남편은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마치 머릿속에 방금 일어난 일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할인이 뒤따르며 창백한 얼굴로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오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할인이 움찔했다. 이상하다니? 뭐가?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저택 쪽을 돌아보았다. 마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검은 철제 대문은 두세 개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15년이야. 15년 동안 그 여자는 나랑 살면서 돈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최근에 저 집을 샀을 수도 있잖아. 전 남편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이 동네에 7년 넘게 살았다. 저 저택은 그가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할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혹시 부자라도 만난 거 아닐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생각이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사업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조로웠다. 그의 작은 회사는 파산 직전에서 갑자기 대형 계약들을 따냈다. 심지어 몇몇 프로젝트는 왜 자신이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끔찍한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할인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3년 전에 우리 회사 파산할 뻔했던 거 기억나?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나. 그때 은행에서 곧 압류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어떤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쏟아부었어. 할인이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할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길 건너 저택을 향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피어올랐다. 한편 저택 안에서 나는 거실에 익숙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김 집사님이 방금 차를 내왔고 찻잔에서는 옅은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차맛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김 집사님이 곁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그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곧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김 집사님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아버지는 아주 결단력 있는 분이시죠.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손을 쓰시면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단 한 줄이었다. 로열 캐피탈. 기아의 전 남편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길 건너편 전 남편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대문 앞에서 연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할인은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눈에 띄게 짜증이 난 모습이었다. 여기 서서 뭐해? 더워 죽겠는데. 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았다. 회사의 재무이사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집인데. 무슨 일인데? 상대방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로열 캐피탈에서 방금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남편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뭐라고? 할인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그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수화기 저편에서 빠르게 말했다. 오해가 아닙니다. 방금 이메일이 왔습니다. 즉시 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하지만 왜? 상대방이 대답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하리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빠, 회사에 문제 생긴 거야?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틀만 시간을 줘.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내가 그쪽과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볼게.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제 생각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로열 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사 3곳에서도 방금 협력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전 남편은 누군가에게 가슴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났다. 불과 몇 분 만에 성장 가도를 달리던 그의 회사는 갑자기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길 건너 저택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후에 내가 했던 말이 울려 퍼졌다. 이 저택 내 거야.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작에 생각했어야 할 한 가지를 자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방금 집에서 쫓아낸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한편 나는 저택 2층 창가에 서 있었다. 익숙한 길을 내려다보았다. 김 집사님이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내 전 남편이 방금 겪은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전 남편의 집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음악 소리도 할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거실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수많은 새 이메일이 표시되어 있었다. 모두 나쁜 소식이었다. 한 협력사는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고 한 공급업체는 즉시 대금 결제를 요구했다. 한 은행은 대출 재심사를 요청했다. 할인은 부엌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아직 감이 다가가지 못했다. 오후에 그 전화를 받은 이후로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할인이 다가갔다. 오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응.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사, 정말 큰 문제 생긴 거야.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회사 최대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했어. 할인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할인은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만으로도 할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래도 오빠 돈은 있잖아. 그렇지?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야? 할인이 황급히 말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나였다. 비록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묻지 않았다. 하리는 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혐오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방금 명성그룹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상대방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할인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또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약금까지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 계약은 수백억 원짜리였다.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의 회사는 즉시 무너질 것이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내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분명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하지만 전화를 끊으며 그는 그것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천천히 길 건너 저택을 향했다. 2층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저 여자 짓인가? 할인이 그가 밖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뭘 봐?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겉옷을 걸쳤다. 할인이 즉시 일어섰다. 어디가? 그는 짧게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할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밤거리는 아주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노랗게 비쳤다. 전 남편은 대문 앞에 몇 초간 서 있다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오늘 오후에 자신이 쫓아낸 저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다. 높고 거대한 검은 철제 대문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오후와는 달리 이곳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정적 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택 안.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화면을 몇 초간 보더니 나를 돌아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아가씨, 그가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았다.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전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차갑게 내 여행 가방을 내던졌다. 그런데 지금 그는 불안하고 긴장된 얼굴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말했다. 문 열어주세요. 김 집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다. 아가씨, 그를 만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으니까요. 대문 밖 전 남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멈칫했다. 마당의 불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나는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내 예상 안에 있었다는 듯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서 있었다. 전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나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을 때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잠겨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나랑 얘기할 권리가 없어.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말을 이었다. 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말을 잘랐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 남편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그가 무시했던 온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저택마당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전 남편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잠부족과 걱정으로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내 여행 가방을 길바닥에 내던지며 내 집에서 꺼져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붕괴 직전의 사람처럼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침착하게 바라봤다. 더 할 말 있어?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넓은 마당, 분수대, 차고 안의 고급 세단을 훑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 집 정말 네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다. 내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넌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당신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그 말에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과거는 어땠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집안일을 하고 그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전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조금 놀랐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게 큰일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네가 한 짓이야? 그 질문의 뒤에 서 있던 김 집사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나는 가볍게 웃기만 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그가 본 것들 이후로 그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자갈이 깔린 길 위를 천천히 몇 걸음 걸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3년 전에 당신 회사 파산 직전이었던 거 기억나?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때 당신은 은행에 거의 200억 원의 빚이 있었고 어떤 투자 펀드가 갑자기 당신 회사에 돈을 쏟아부었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 펀드를 알아? 나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를 얼어붙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그 펀드, 우리 집안 거야.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 남편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그때뿐만이 아니야. 7년 전 당신의 첫 프로젝트가 거의 취소될 뻔했을 때 협력사와 이야기해서 해결해 준 것도 우리 쪽 사람이야.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의 그 작은 회사가 정말로 그런 대기업들과 계약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해낸 거야.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김 집사님을 돌아봤다. 김 집사님, 내 아가씨,
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옷안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서류철을 열고 전 남편에게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불과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서류철에는 지난 10년간 그의 회사에 비밀리에 투자된 모든 내역이 담겨 있었다. 총액은 1,000억 원이 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다. 오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전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할인이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분노에 찬 얼굴로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할인은 스파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동네를 헤맨 끝에 마침내 이 저택 앞에 주차된 그의 차를 보게 된 것이다. 할인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당장 나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전 남편은 당황했다. 제가 왜 여기까지? 나는 그저 침착하게 대문 쪽을 바라보며 그를 굳어지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 내연녀?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대문이 갑자기 열렸다. 하리는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왔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여자. 오늘 오후에 비웃었던 그 여자가 수십억 원짜리 저택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집사는 그녀를 깍듯하게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느꼈다. 하리는 저택마당 한가운데에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위를 샅샅이 훑었다. 넓은 정원, 중앙의 분수대, 차고에 주차된 고급 세단, 그리고 특히 내 옆에 서서 여전히 깍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나이든 남자. 아가씨, 저 여자를 내보낼까요? 김 집사님의 말에 하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아가씨?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 두 단어를 반복했다. 하리는 갱돌아서 전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설명 좀 해봐. 하지만 이때 전 남편은 그녀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비밀 투자 내역 통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지막 숫자는 그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1230억 원. 모든 금액은 익명 투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배후에는 내 가족이 있었다. 하리는 그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났다. 거기 서서 뭐해? 저 언니가 뭐 아가씨라고? 그는 고개를 들어 할인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할인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할인이 비웃었다. 간단하지 않다고? 설마 저 언니가 재벌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저 언니 10년 넘게 집에서 밥만 했는데 내가 모를까봐? 김 집사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나는 옅게 미소만 지었다. 내 말이 맞아. 하리는 즉시 큰 소리로 웃었다. 거봐, 자기도 인정하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10년 넘게 집에서 밥만 한 건 맞아. 단지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다시 저택 마당을 둘러보고 전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태블릿 PC를 할인에게 건넸다. 네가 직접 봐. 할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받아들었다. 불과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투자 목록, 날짜, 금액.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리는 더듬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이거 조작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김 집사님에게 눈짓을 했다. 그가 즉시 말했다. 저희 회계법인에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은행 원본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리는 할 말을 잃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 남편이 마침내 내게 몇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왜?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뭐가? 왜?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공황 상태가 그녀의 얼굴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깐만. 그럼 오빠 회사 대형 계약들 전부 저 언니가 도와준 거라는 거야?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회사 전체의 뒷배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전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재무이사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거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끝났습니다. 그가 움찔했다. 뭐가? 뭐가 끝났다는 거야? 상대방은 숨가쁘게 말했다. 은행에서 방금 회사 계좌를 동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투자자들도 전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돌릴 돈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명성그룹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패소하면 500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쿵, 할인이 경악했다. 오빠, 회사 정말 파산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고 영혼 없는 시체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전 남편이 저택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할인이 소리쳤다. 오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나를 수없이 울게 했던 남자.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잊었어? 오늘 오후에 당신이 직접 나를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저택 대문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며 나이든 남자 한 명이 내렸다. 김 집사님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며 깍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돌아봤다. 아버지가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 것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노신사가 내렸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눈빛은 위험이 있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기운을 뿜어냈다. 바로 내 아버지였다. 김 집사님은 즉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나도 몇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마당에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보시자 아버지의 눈빛은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옆에 서 있던 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셨다. 구두 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전 남편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며 물으셨다. 이놈이 내가 온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셨다. 실망으로 가득 찬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전 남편을 쳐다보셨다. 내가 이 아이의 애비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인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아버지라고요? 할인은 더듬거렸다. 하지만 언니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할인은 입을 벌렸다.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 남편은 마침내 일어섰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께서 로열 캐피탈의 배우이십니까? 아버지는 그를 몇 초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 간단한 대답은 그의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벼락과도 같았다. 로열 캐피탈은 이 도시 재계에서 가장 큰 펀드 중 하나였다. 수많은 기업이 그들과 협력하기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펀드의 설립자였다. 하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전 남편은 더듬거렸다. 그럼 제 회사에 투자된 자금들은?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다. 내가 준 것이다. 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10년 전 내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내 딸이 나에게 널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새도록 서 있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나는 동의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전 남편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를 몇 초 더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네가 내 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다. 하리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르신, 오해십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를 돌아보셨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리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그놈의 내연녀지? 하리는 할 말을 잃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다. 이미 사람 시켜서 다 조사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계속하셨다. 너는 민주 스파에서 일하고 2년 전에 이놈을 만났지. 그리고 내 딸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하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전 남편을 쳐다보셨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네가 방금 내 회사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물었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가 거의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셨다. 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거두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인이 경악하며 전 남편을 쳐다봤다. 오, 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후회.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셨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딸아,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쳐다봤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당신은 우리 집 대문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저택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에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만이 마당에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택의 문이 닫혔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가 울렸지만 지금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전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조금 더 오래 쳐다보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할인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부드러움이 없었다. 공황 상태만이 남아 있었다. 말해봐. 저 언니네 집 정말 저렇게 부자야?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이 준 것이다. 하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귀찮게 하지 마. 하리는 즉시 화를 냈다. 뭐라고? 나 지금 오빠 걱정하는 거잖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신랄함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나를 걱정한다고?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할인조차 움찔할 정도였다. 아니면 내 돈을 걱정하는 거겠지. 할인은 멈칫했다. 오, 오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할인이 돈에 대해 물었던 모든 순간, 그녀가 비싼 핸드백을 사달라고 졸랐던 순간, 그에게 차를 바꾸고 집을 옮기라고 재촉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하리는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오빠, 오해야. 나는 오빠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회사의 변호사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방금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눈을 감았다. 또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회사 자산 전체에 대한 동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쓰는 듯한 기분이었다. 명성그룹 프로젝트는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하면 52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리는 그 액수를 듣고 경악했다. 뭐라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사실상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패소할 겁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다. 로열 캐피탈에서 다시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한은.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랐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할인이 즉시 달려왔다. 오빠, 회사 정말 파산한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할인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더 이상 걱정도 부드러움도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할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오빠 개인 돈은 있어. 그 질문에 전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메마른 웃음이었다. 아직도 그게 궁금해. 하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알아야 할 거 아냐. 우리도 살아야지.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개인 계좌도 은행에서 조사 중이야. 하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그가 말을 이었다. 아마 그것도 동결될 거야. 하리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뗀 돌아섰다. 그럼 나 먼저 갈게.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가? 하린이 빠르게 말했다. 나 볼 일이 있어. 하지만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하리나. 그녀가 멈춰섰다. 그가 물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떠나는 거지. 하린이 돌아섰다. 눈빛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몇 초 후 하린이 챈 돌아섰다.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대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를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전 남편은 대문 앞에 홀로 남았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바람이 가로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 건너 불빛이 여전히 밝은 저택을 쳐다봤다. 불과 몇 시간 전 저 집안의 여자는 그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인생에서 밀어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는 문자를 열었다. 단 한 줄이었다.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조사를 위해 임시 정지되었습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내일은 그를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전 남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집 앞 계단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할인이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기력이 없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보도블록을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할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사라졌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휴대폰을 열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떠 있었다. 직원, 협력사, 은행, 변호사. 단 하룻밤 사이에 그가 10년 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문득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 15년,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 밥은 먹었어요? 라는 부드러운 질문.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 그에게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날이 서서히 밝아왔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전 남편이 잠시 눈을 붙였을 때였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머리가 여전히 멍했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전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우 부동산 대리인입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서류철을 열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상대방이 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법적 서류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께서 저희에게 주택을 점검하고 인수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머릿속은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사실 이 주택은 이전부터 성안개발 소유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계약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전 남편은 몸이 굳었다. 그가 할부로 집을 산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래서요? 우리에겐 아직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안개발이 이 부지 전체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구요? 남자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로열 캐피탈입니다. 공기가 즉시 얼어붙었다. 전 남편은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로열 캐피탈.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계약 조항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는 매수자가 재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조기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3일 이내에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 상대방이 침착하게 서류 한 뭉치를 더 내밀었다. 투자자의 결정입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페이지 하단의 서명을 보았을 때 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거기에 서명된 이름은 로열 캐피탈의 회장. 바로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자는 길 건너 저택을 쳐다봤다. 아마 저기 계실 겁니다. 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길 건너 저택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비쳐 반짝였다.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남자가 덧붙였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났다. 문이 닫혔다. 전 남편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 식탁, 내가 수백 번의 식사를 준비했던 주방,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길 건너 저택을 쳐다봤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남자가 떠난 후 집은 다시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전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3일, 이 집을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다. 그가 한때 모든 친구에게 자신의 성공의 증거라고 자랑했던 집. 이제 그것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집안 곳곳이 지난 15년간의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 저 식탁. 예전에 나는 항상 저기 앉아 그가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7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심지어 한밤중에 오든 나는 항상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종종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나 기다릴 필요 없어. 먼저 먹어. 그리고 여러 번 그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나가버렸고 식어버린 밥상 앞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부엌을 쳐다봤다. 그곳은 예전에 항상 음식 냄새, 그릇 소리, 더 먹을래요라고 묻는 내 목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방구석의 작은 나무 수납장에 멈췄다. 내가 항상 잠가두었던 수납장이었다.
예전에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왠지 모르게 그는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가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종이 상자 몇 개가 있었다. 그는 상자 하나를 들어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의 웨딩 사진, 결혼 후 첫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속에 나는 아주 밝게 웃고 있었고 그도 한때는 그렇게 웃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위의 날짜는 12년 전이었다. 아래에는 임신 8주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12년 전 내가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파트너와 미팅이 있어서 바빴다. 그는 그저 건성으로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고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계속 뒤졌다. 초음파 사진 아래에는 다른 서류 한 장이 있었다. 병원 퇴원 확인서였다. 진단명은 사고로 인한 유산. 전 남편은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류 뒷면을 넘겼다. 거기에는 약간 떨리는 필체로 쓴 내 손글씨 몇 줄이 있었다. 오늘 나는 아이를 잃었다. 그는 모른다. 아마 알 필요도 없겠지.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날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내가 그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술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는 침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나를 보고 짜증까지 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또 왜 그래?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하며 벽을 보고 돌아누웠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지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까지도. 길 건너편 나는 저택 2층 창가에 서 있었다. 옛집을 바라보았다. 김 집사님이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그가 방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시선은 여전히 저쪽 집을 향해 있었다.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 일 때문에 12년 전에 이미 울 만큼 울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아요. 길 건너편. 전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초음파 사진이 그의 앞에 떨어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종이 위에 작은 글씨를 비췄다. 임신 8주.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전 남편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시간이 흘러 빛바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들어 오랫동안 쳐다봤다. 12년. 지난 12년 동안 그는 자신이 한때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그 아이의 엄마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이. 그는 그날을 기억해냈다. 내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그는 흘끗 보고는 끊어버렸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그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다. 아내의 전화는 무시해. 자네 형제들이랑 편하게 놀자. 그는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무도 없는 응급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전 남편은 종이를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내가 살고 있는 길 건너 저택을 향했다. 두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방은 조용했다. 김 집사님이 밖에서 들어왔다. 아가씨, 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가 또 왔습니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았다. 문 열어주세요. 김 집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다.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대문 밖 전 남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밤새 잠을 못 자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는 계단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멈춰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뭘 알았다는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을 보자 내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그 종이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가볍게 말했다. 이제 와서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에 그는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나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봤다. 내 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같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지쳐 있었으며 온몸에서 절망감이 풍겨나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할게.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물었다. 뭘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는 멈칫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아이는 12년 전에 떠났고 우리 결혼도 끝났어. 뭘 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용서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은 비수와도 같았다. 그의 눈 속에서 빛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끝났어. 정말로. 가벼운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그는 뒤돌아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철제 대문이 그의 등 뒤로 천천히 닫혔다. 나는 계단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한 번 잃어버린 것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3일 후 부동산 회사가 집을 인수하러 왔다. 그는 이미 이사를 마친 후였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긁힌 자국과 웨딩 사진이 걸려 있던 벽에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김 집사님에 따르면 이사하던 날 그는 작은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갔다고 했다. 차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더 이상 한때 회사 대표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저 한때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나는 손님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다고 했다. 나의 삶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저택 뒤뜰을 산책했다. 바람결에 박스민 향기가 실려오고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다. 문득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차리는 저녁 식사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제 훨씬 단순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편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아가씨, 누가 이걸 보내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미안해. 나는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약간 떨리는 필체로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 3일 전, 나는 그 집을 떠났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회사는 파산했고 친구들은 사라졌고 할인이도 그날 이후로 떠났어.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잠시 멈췄다. 가벼운 바람이 편지지를 넘겼다. 나는 계속 읽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 만약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더 소중하게 사랑했을 거야.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 줄의 글씨는 약간 번져 있었다. 아마도 편지를 쓴 사람이 울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햇살이 작은 꽃들 위로 쏟아지는 앞 정원을 바라봤다. 잠시 후 김 집사님이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답장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늦은 사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사과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김 집사님에게 편지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나마 양심은 조금 남아있는 놈이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잠시 보시다가 물으셨다. 앞으로 계획은 있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회사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분간은 그냥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다. 내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 집사님이 문을 열러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조금 놀랐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에 아주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다. 자네 드디어 돌아왔군. 남자가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소개하셨다. 여기는 현우라고. 내 오랜 친구이자 로열 캐피탈의 오랜 파트너이기도 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현우 씨는 나를 몇 초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주 차분했다.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을 보자 이상한 안정감이 들었다. 마치 인생의 낡은 장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도시의 다른 한 곳에서 전 남편은 지금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탠드 하나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쳐다봤다. 우리의 웨딩 사진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다가 화면을 껐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인생에서 한 번 떠나간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나의 삶은 많이 변했다. 매일 아침 나는 이전보다 일찍 일어났다. 더 이상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늦잠을 자는 날은 없었다. 더 이상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 저녁도 없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졌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택 뒤뜰에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다. 가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예전에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평온한 삶이었다. 현우 씨도 자주 집에 들렀다. 그는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고 천천히 말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오후에는 그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차를 끓였다. 가끔 그는 내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꽃 심는 걸 좋아하십니까?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도한 호기심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대화일 뿐이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고 거실에 나와 현우 씨만 남았을 때였다. 그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강한 분이시군요. 나는 조금 놀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 아플 만큼 아팠기 때문이겠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아주 차분했다. 마치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이해하는 듯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집 근처 쇼핑몰은 사람들로 꽤 붐볐다. 나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내가 길을 내다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나는 살짝 멈칫했다. 15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봤다. 전 남편이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남자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옷차림은 수수했다. 예전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눈빛은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침묵했다. 공기는 더 이상 이전 만남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그저 약간의 낯 쪽만이 존재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잘 지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꽤 잘 지내요. 나도 되물었다. 당신은요? 그가 옅게 웃었다. 나도 괜찮아요. 예전과는 아주 다른 미소였다. 자신감은 없었지만 씁쓸함도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집에서 나온 뒤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그 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무슨 일이요? 그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건축 자재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때 큰 회사의 대표였지만 지금은 아주 평범한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내 눈 속에 놀라움을 읽었는지 그저 옅게 웃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점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가 창밖을 내다봤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는 침묵했다. 그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다시 시작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뭐가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평생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고 또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 지내길 바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두 사람은 몇 초 더 침묵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정말로 평온한 삶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그는 카페를 나서서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 더 이상 아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인생의 낡은 장이 정말로 닫혔다는 듯한 아주 가벼운 기분만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다. 내가 고개를 들자 현우 씨였다. 그가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다. 우연이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기에도 오시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문 쪽을 향했다. 전 남편이 방금 떠난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나를 놀라게 할 한마디를 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은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우 씨를 보며 살짝 굳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아셨다고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분한 눈빛은 아주 먼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했다.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현우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카페 앞 거리를 내다봤다. 차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당신은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20년 전. 그때 나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다. 현우 씨가 말을 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시립병원 정문 앞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남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길가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는 남자를 보았다. 나는 택시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심지어 병원비를 선납해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냥 떠났다. 그때는 그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우 씨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분이 현우 씨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을 차린 뒤에 당신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떠나셨더군요. 병원 기록을 통해 겨우 당신의 이름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렇게 작은 일이 20년 동안이나 기억될 줄은 몰랐다. 현우 씨가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항상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감사해야겠다고. 하지만 제가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한 후였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셨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한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현우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사실 이번에 귀국했을 때도 처음에는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당신이 막 이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감사 인사는 하신 셈이네요. 현우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날 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심장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1년 후 나의 삶은 많이 변했다. 나는 아버지의 투자 펀드에서 몇몇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너무 바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저택 뒤뜰의 정원도 이전보다 꽃으로 가득 찼다. 햇살 좋은 아침이면 나는 차를 끓여 책을 읽었다. 현우 씨는 가끔 들렀다.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게 그저 평온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관계는 거창한 약속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도시의 다른 한 곳에서 전 남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건축 자재 가게는 꽤 작았고 일은 바빴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상품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상담해 주었다. 가게 사장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그는 그저 웃었다. 아마 예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녁에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면 그는 가끔 옛 웨딩 사진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기억, 하나의 교훈일 뿐이었다. 그는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 대가가 아주 비쌌지만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저택 뒤뜰에 서 있었다. 노란 나뭇잎이 길 위에 가볍게 떨어졌다. 현우 씨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 바쁘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그럼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나섰다. 앞길은 노란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인생은 때로 아주 이상하다. 평생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중도에 떠나간다. 하지만 아주 늦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게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한 계절처럼 조용히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